이번에는 태풍의 발생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태풍의 발생과 이동, 소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태풍이 통과할 때 날씨 변화를 확인을 해볼 거고, 태풍의 발생 시기와 진로, 그리고 대기와 해수, 육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발생과 이동에 대해서 볼 텐데요. 태풍의 정의를 먼저 정리하고 가보자면, 수온이 27도씨 이상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중심 부근은 최대 풍속이 17m/s인 열대 저기압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먼저 태풍의 발생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열대 해상에서 열대 해상 해수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죠. 그러면 이 해수면 위에는 수증기가 이렇게 포진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수증기는 가볍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 부분이 이제 가열이 되면은 수증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아래에 있던 수증기와 위에 있던 수증기를 비교해보면, 온도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이 대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 이때 이 수증기가 다시 물로 응결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는 열을 흡수했죠. 반대로 수증기가 물로 다시 응결을 하면은 이때 흡수했던 열을 다시 방출을 해요. 그러면 이 열이 방출이 되니까 이 물은 다시 열을 받겠죠. 그래서 물이 다시 수증기로 변하면서 또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이 수증기는 높이 올라가면서 추우니까 다시 수증기가 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다시 열을 방출하게 되고, 이 열을 다시 물이 받아서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지역에는 이제 가열된 공기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강화가 되고, 이제 정란운,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정란운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 수증기가 방출하는 이 열을 몇 가지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수문열이라고 최근에는 수문열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한자어를 써서 잡열, 혹은 이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이라고 해서 응결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이 수문열에 의해서 태풍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수문열에 의해서 가열된 공기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공기는 회전하면서 중심 방향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승 기류가 강화가 되는데, 이때 주변의 공기가 회전하는 것은 지구 자전 효과에 의해서 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더욱 많은 양의 수증기가 응결해서 정란운이 발달하게 되고요. 주변에서 더 많은 양의 공기가 모여들면서 강한 풍속을 갖는 태풍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강력한 상승 기류로 태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태풍은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위치에 따른 태풍의 발생 과정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란운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란운은 보통 무jö풍 때에서 흔히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정란운에 의해서 구름과 강수가 나타나게 되고, 정란운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이동하면서 수문열이 계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정란운이 상승 기류가 점점 강화가 되면서 정란운이 두꺼워지겠죠.
자, 그러면 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 정란운이 회전하게 되면은 열대 저압부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패곡선의 형태로 등압선의 모양이 이렇게 닫힌 형태로 발달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때는 중심 풍속이 17m/s 미만이에요. 그 속도가 작은 열대 저압부를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친구는 계속 이제 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전력이 강해지면서 중심 풍속이 17m/s 이상이 되면 우린 이때부터 태풍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 이 태풍은 따뜻한 곳에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북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변만 와도 상대적으로 열대 해상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죠. 그리고 이제 이 육지를 지나가게 되면은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태풍은 점점 세력이 약해지다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대 저기압의 발생 지역과 평균적인 이동 경로를 보면 우리는 크게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열대 저기압의 발생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적도예요. 위도 0도인 적도인데 지금 이 적도 부근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여기서 정리해보자면 열대 저기압의 발생 위치는 북태평양을 기준으로 북태평양 서쪽에 위도 5도에서 25도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하고, 표충 수온이 27도씨 이상이 되는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위도를 정해놓은 이유는 위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표충 수온이 낮아서 발생하기가 어렵고요. 위도 0도인 적도 부근에는 지구 자전 효과, 즉 전향력이 없거나 너무 작아서 태풍이 회전하고 유지하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북반구 해역이 남반구 해역보다 좀 더 태풍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북반구의 평균 온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태평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발생 횟수가 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서태평양은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류가 지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사단원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동태평양은 반대로 한류가 지나는 곳이고요. 용승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태평양이 아무래도 동태평양보다 온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서태평양 지역에서 태풍이 좀 더 잘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열대 저기압에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열대 저기압을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보통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명명을 하고, 미국 경우에는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인도양 부근에서는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의 소멸 과정을 볼 텐데, 이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필기를 해볼 텐데요. 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찬 바다고,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 찬 바다, 여기가 육지. 네, 우린 태풍을 일기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태풍이 북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찬바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에 오게 되면은 열도 받지 못하고 수증기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약해지다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육지에 의해서 마찰열이 생기고, 마찰이 커지고, 수증기가 더 이상 없어지면서 이 육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 태풍은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건 태풍의 중심 기압이
반대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기까지가 태풍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구조를 다시 볼 텐데, 우리가 하늘에서 태풍을 찍게 되면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태풍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1000km의 수평 규모를 갖게 되고 10에서 15km의 수직 규모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 태풍이 10에서 15km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 대기의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면 대륙권의 높이는 약 10에서 15km 규모고요.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하죠. 여기가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10에서 최대 15km까지만 발달할 수가 있고 더 이상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 규모가 1000km고 연직 규모가 10에서 15km죠. 다시 얘기해서 태풍은 수평 규모가 연직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풍의 구조를 다시 보게 되면은 먼저 열대상의 어떤 부분이 가열이 되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죠. 일단 우리는 태풍이 발생할 때 먼저 저기압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기압 발생. 그게 여기서 1번 상황이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저기압이 발생했으면 이 저기압 중심으로 주변 공기가 모이겠죠. 2번은 주변 공기가 모인다. 그러면 이게 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가 주변으로 모이게 되면 이렇게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게 되겠죠. 이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공기가 지구 자전에 의해서 회전하게 됩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공기가 회전하게 되는데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면서 회전 반경이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저기압 중심부를 위에서 보면, 하늘 위에서 보게 되면 저기압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기의 회전 반경이 이렇게 작아지겠죠. 이렇게 회전 반경이 작아지게 되면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회전 반경이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회전 반경이 작아지게 되는데 반대로 이곳에 원심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력이 이렇게 회전하는 반경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바람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 저기압 중심, 바람이 더 이상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서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고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게 4번. 그리고 이 상승 기류를 따라서 이 상승 기류를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5번. 그럼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때는 아까 우리 태풍의 발생 얘기했을 때처럼 수증기 잡열에 의해서 공기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얘기했었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공기는 대륙 건기면까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층권은 안정하기 때문에 대륙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 대륙 건기면 부근을 보면 지금 공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더 이상 모여 있는 공기는 더 이상 모여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가겠죠. 근데 이 저기압 중심을 봤더니 이 저기압에서는 지금 공기들이 저기압 중심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이 한계점 따라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저기압 부분이 공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승한 공기들은 저기압 중심부로
하강하게 됩니다. 이때 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처럼 강한 하강 기류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약한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요. 필기를 해보면 저기압 중심부는 약한 하강 기류가 형성되고 하강 기류가 생성되는 이유는 태풍 상층은 공기가 모여들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 저기압 중심부에 약한 하강 기류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게 약한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게 6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태풍의 눈에서는 가장 기압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기압이 가장 낮고 풍속도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풍속이 가장 센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태풍의 기준이 중심 부근의 풍속이 17m/s 이상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태풍 같은 경우는 풍속이 거의 40 가까이 되네요. 자, 그리고 그 태풍은 기압을 봤을 때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기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이런 형태로 거리에 따라서 풍속과 기압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태풍은 위도 0도 부근에 0도에서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0도, 북위 30도, 북위 60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0도와 30도 부근에서는 북동풍인 무역풍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붑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이 태풍이 발생을 했어요. 태풍은 처음에는 이동을 하다가 이 0도, 30도 부근에서 편서풍의 방향을 따라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점을 태풍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향점은 딱 30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이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태풍은 북서진을 해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태풍은 여기서 북서진을 하고 반대로 여기에 쓰겠습니다. 태풍은 북서진, 전향점을 지나서 편서풍대에 오게 되면 북동진을 하게 돼요. 북쪽의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태풍은 그럼 보면은 태풍의 위치에 따라서 안전반원과 위험반원, 즉 태풍의
의한 피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바람의 방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의 방향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풍이 있고 여기가 30도 전약점 부근이에요. 전약점. 이 전약점 부근에서 태풍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 부근을 보면 태풍은 지금 이 방향으로 북동진을 하고 있죠. 근데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1번 부분과 2번 부분을 보게 되면 1번 부분은 이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의 태풍 바람 방향이 다르죠. 자, 보면은 지금 태풍은 이 북동쪽 부근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의 진행 방향은 태풍의 바람 방향과 다르다. 그게 1번 부분이고요. 2번 부분을 보게 되면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 이동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 바람 방향이 같은 부분을 위험반원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위험이 큽니다. 피해가 커요. 위험반원. 그리고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 바람 방향이 다른 곳을 안전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반원 부근에 들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커요. 바람에 의한 피해도 크고 비도 많이 내리고. 상대적으로 이 1번 지역은 안전반원 부분은 이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약점 부근 위쪽을 보게 되면은 똑같이 태풍이 있고 태풍 안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여기서도 1 프라임 부분과 2 프라임 부분을 보게 되면 1 프라임 부분은 지금 태풍 진행 방향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태풍의 진행 방향 지금 태풍 안에 바람 방향 이 방향이죠. 같지 않다. 그리고 이 프라임 부분을 보면 태풍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 태풍의 진행 방향 이쪽이고 태풍의 바람 방향 이쪽이죠.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은 태풍 바람 방향과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 부분을 안전반원, 2' 부분을 위험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보면 위로 올라와서 보면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안전반원이고요. 오른쪽은 위험반원입니다. 여기도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안전반원, 오른쪽은 위험반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오게 되면은 태풍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피해가 클지 작을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 풍향 변화를 볼 텐데요. 아까 우리 온대저기압 얘기했을 때처럼 태풍이 우리 관측자를 어디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풍향 변화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일본이 있죠. 태풍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태풍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2번 위치에 있을 때, 좀 더 크게 그릴까? 2번 위치에 있을 때, 3번 위치에 있을 때, 혹시 오기념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같은 크기로 1번 위치, 그리고 2번 위치, 3번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일단 이 A 지역과 B 지역이라고 하면, A 지역은 일단 이 태풍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A 지역은 안전반원이에요. 그리고 태풍의 그 바람 방향은 처음엔 태풍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방향으로 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2번 위치에 오면 이런 식으로 변할 거고, 3번 위치에 가면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있겠죠. 자, 그러면 바람이 처음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변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B 지역은 태풍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위험반원이라고 하죠. 이 위치를. 태풍의 바람 방향과 태풍 진행 방향이 같다. 그래서 위험반원이고, 이 B 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처음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불어 들어가요. 그럼 바람이 처음에 이 방향으로 변했죠.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이 태풍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안전반원 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위험반원 방향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위시. 우리 일본에 오이시 있죠. 그것과 발음이 비슷하게 오이시라고 하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고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을 볼 텐데,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기도에서 보면 이렇게 동심원 모양의 그 등압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태풍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등압선은 거의 원형인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태풍은 발생 초기에는 무역풍과 주변 기압 배치의 영향으로 북서쪽으로 진행을 했다가 북위 25도에서 30도 부근이 되면은 이제 편서풍의 영향으로 진로를 바꾸어서 북동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은 추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볼 게 있는데, 태풍이 관측자의 새로운 페이지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관측자를 통과해 가요. 그러면 기압은 태풍이 접근하면서 점점 기압이 낮아지다가 태풍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게 되면 기압이 가장 낮고 다시 멀어지면서 점점 기압이 높아지는 형태로 관측이 될 거고요. 풍속의 변화를 보면 이 경우에는 바람이 점점 세졌다가 저기압 중심 부분에서는 풍속이 최대가 나타났다가 태풍이 누운 부분에서 바람 방향이 약해졌다가 다시 풍속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태풍의 눈이고 태풍은 눈 중심 부근에서 최대 풍속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측자를 기준으로 태풍이 북쪽이나 남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압 배치를 보면 기압의 변화를 보면 기압은 어쨌든 태풍이 가까이 올수록 기압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다시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는데 이때 기압의 감소폭은 태풍의 눈이 지나갈 때보다 작아요. 그리고 풍속의 변화를 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풍속은 태풍이 가까이 왔을 때 가장 강해졌다가 다시 멀어지면서 풍속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태풍의 눈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풍속과 기압 변화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태풍에 의한 해일 발생을 볼 텐데요. 자, 일단 강한 저기압인 태풍이 해상에 위치하면 주변보다 해수를 누르는 압력이 약하겠죠. 자, 그러니까 해수면에 태풍이 있어요. 이게 태풍의 눈이고, 태풍의 눈은 강한 저기압이 있죠. 상대적으로 이 주변부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부가 이 저기압보다 태풍의 눈보다 누르는 힘이 더 강하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얘가 누르니까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태풍 중심 기압이 주위보다 50헥토파스칼 낮게 되면 태풍 중심 부근의 해수면은 50cm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이 높아진 해수면이 태풍의 중심을 따라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접근하게 되면 높이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안을 덮치게 되면서 해일의 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피해는 해일 발생 시기가 만조와 겹칠 때 좀 더 커지게 되는데, 우리 조석 현상 들어봤을 거예요. 밀물과 썰물. 그러니까 밀물 때 해수면이 높아진 것을 보고 만조라고 하는데, 이 만조 시기에 태풍이 오게 되면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피해가 좀 더 커지고요. 반대로 간조 때, 그러니까 썰물 때
태풍이 오게 되면 만조 때보다는 피해가 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풍 기상특보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만조나 간조 시기에 따라서 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경고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과 해양, 육지의 상호작용을 볼 텐데요. 근데 우리 지구 시스템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1학년 때. 일단 태풍은 성장과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는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잔열이죠. 자, 이거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태풍의 강한 바람이 표층해수로 혼합시키고 용성을 활발하게 해서 표층해수의 영향염을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권과 수권, 생물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기권과 직권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기권과 직권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소멸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해수면 온도 분포예요. 자, 이거는 이제 풍속에 따라서 이게 동그라미가 풍속인데 풍속이 강해질수록 해수면의 온도가 지금 보면은 이 해수면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바다인데 지금 이 해수면이 붉은색을 지나면서 점점 세력이 강해졌다가 이 부분에선 사실 빨간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속도 빨간색이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해졌다가 다시 점점 해수면을 벗어나면서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